초짜 경매! 안녕하세요. 초짜 경매 송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재현입니다. 오늘은 또 완전 실전 경매 이야기입니다. 아주 좀 어려운 얘기. 저도 사실 이게 익숙치가 않은 얘기인데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뭐 세입자 낙찰 받는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 뭐 어떤 이야기인지 좀 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그렇죠. 경매에서는요,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네. 1등, 2등, 3등이가 쭉 있잖아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2등이 네.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겁니까? 항상 그 집행관들은, 네. 그 법원에 그 경매하는 사람들은 2등한테 항상 물어봐요. 네. 차순위 매수 신고할 겁니까? 난 속으로 저런 말로 맨날 물어보나 그러는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봐요. 네. 네. 그러면 2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실예인데 성남법원에서 이제 한 10명 정도가 들어왔어. 네. 근데 이제 2등이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는 그 뒤에 있는 브로커가 그러는 거야. 빨리 가서 하라고 막 이러는 네. 거야.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저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안 돼. 네. 근데 막 가서 하라 그러니까 떨레 가갖고서 저 차순위 매수 신고할게요. 그랬더니 하실 거예요. 딱 보니까는 당신은 자격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네. 일단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자격. 2등이라 그래갖고 무조건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예. 1등과 2등의 낙찰 폭이 폭이 10% 이내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비로 떨어진 10%. 그렇죠. 예. 10%를 벗어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억을 썼는데 네. 내가 2억 5천을 썼다. 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10%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네. 네,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10% 내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3억 내에 썼는데 내가 2억 9,200을 썼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차순위 매수신고 할 겁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예하게 되면은 네. 장점과 단점이 이제 발생하겠죠. 네. 먼저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누가 하는지는 알겠죠. 일단 네. 2등이 하는 2등은 거고 차순위자가 하는 거죠. 2등이 하면서 10% 내외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2등이. 되고. 예. 자 그러면 내하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들어가 있는 입찰 보증금이 네. 바로 법원으로 보관되게 네. 됩니다. 묶여 있다는 거죠, 돈이. 그렇죠. 묶여 있게 되고 음. 1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1등이 잔금을 안 내면은 차순위 네가 낙찰을 받아라라는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1등이 잔금을 내면 어떻게 되죠? 뭐 날라가는 이제 그 사람 되는 거고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1등이 잔금을 낼 때까지 네. 나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놓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운 좋게 1등이 만약에 잔금을 안 냈어. 네. 그러면 내가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자, 이런 게 있지만은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1등이 됐는데 네. 나는 차순위 신고를 했어. 근데 이 경매 사건이 항고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항고. 예. 항고가 되든가 또는 이 사람이 1등이 잔금을 못 내게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끝날 때까지 네. 나는 돈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묶여놓고 꽤 계속 오래 갈 기다리는 수 거예요. 있겠네요.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오래 간 분들 얼마까지 가신 거 보셨어요? 항고 들어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1년 넘도록 그냥 돈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멋모르고 할 게 아니고 네. 경매 물건은 1등이 잔금 내지 않을 확률은 네. 극히 별로 낮습니다.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거 괜히 누가 보통들 하냐면은 우리 실전 경매니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일반인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갖고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누가 하는 거냐면은 집주인이 자기 집이 경매가 됐어. 네. 그러면 자기 친척을 사든 뭘 사든 해갖고서 이득을 경매로 들어갔어. 네. 근데 아깝게 어떤 사람한테 떨어졌다는 떨어졌어. 거야. 그때 차순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 차순위 신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등을 찾아가 갖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사실 이거 나다.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내가 당신 충분히 보상을 할 테니까는 포기해라 돈. 응? 이렇게 설득을 하고 뭐하고 그 사람 돈은 물론 날라갑니다. 네. 물론 자기가 보상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거 보상을 다 해주는 대신 그 돈은 또 날라가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채권자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 빚을 갚는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나 다 쌤쌤이 되는 거네요. 그럴 때나 이렇게 차순위 거지. 매수 신고한 다음에 달라붙어 싸움하는 거지. 네. 일반인들이 거기서 뭐 낙찰 받았는데 거기 2등 해놓고서 뭐 기다려봐야 뭐 할 거예요. 장점은 어쨌든 기회가 올 수 있지만 단점은 돈이 묶일 수 있다. 그렇죠. 그거의 장점이 예, 있겠군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이 직접 낙찰을 경매 문구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과 그 세입자 낙찰 받는 네, 건데 네, 네. 세입자가 낙찰을 받으니까는 법원에서 엄청난 혜택을 줄 것이다. 네. Yes, no. 뭐 저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세입자한테는 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요 혜택을 주질 않습니다. 전혀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어려운 경우에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이 집을 살라 그럴 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외에는 그런 예는 전혀 없고 네. 그냥 세입자는 일반인과 똑같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깡통 전세가 요새 유행되잖아요. 유행이라고는 그렇죠. 어쨌든 많죠. 굉장히 손해들을 많이 네.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 깡통 전세라는 거는 우리가 3억짜리 일반 매매가 3억짜리를 네. 2억 뭐 8천만 원에 네, 샀는데 세가 들어간 거는 깡통 전세라 그러죠, 보통은. 네. 가격이 거의- 이제 떨어지고 거의 시세대로 된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깡통 전세권자가 이걸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갖고 지금 깡통 전세로 나온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엄청나다는 게 뭐냐면 웬만한 법원마다 보면은 다들 막 3억짜리가 2천만 원까지 막 내려와 있고 네. 네. 뭐 2억짜리가 막 그냥 뭐 3천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건 그 대부분들은 다 깡통 전세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 네. 그거를 낙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물어주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깡통 전세 당한 사람이 내 금액대로 낙찰받는 방법뿐이 없으니까는 그렇죠. 그 방법을 이용해 갖고서 경매를 어차피 털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뭐 자기가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낙찰 받으면 돼요? 입찰 보증금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상계 처리하는 뭐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나는 깡통 전세의 대부분들은 또 1순위예요. 네. 전입과 확정이 되어 있고 네. 법원에서 배당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3억짜리인데 네. 지금 내 전세는 2억,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2억 들어갔다고 칩시다. 네. 자, 근데 내가 아무도 안 사갖고 이게 1억까지 떨어졌어. 네. 그럼 나는 그냥 한 1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고 네. 내 그 배당받을 돈 있잖아요. 네. 네. 그 배당받을 돈을 법원에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네. 상계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상계 신청서를 내요. 상계 신청서를 네, 법원에다가. 네. 아까 뭘 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요? 그 상계 신청서를 내는 게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고 한참 기다렸다가 내면 그것도 안 됩니다. 네. 네. 통상적으로 기간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네. 네. 보통 허가 전후로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그 안에 어. 상계 신청서를 낸다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들은 그 허가 떨어지기 전에 보통들 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런 마음 먹어서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상계 신청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고 네. 그걸 내게 되면은 네. 법원에서는 나한테 그 잔금을 내라고 하는 통지서를 갖다가 또이 상계 해갖고서 나는 돈을 별도로 안 내고 그냥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전해 준다. 그런 방법을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자기가 산 가격보다 값이 떨어져서 낭패이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본인이 입찰에 들어가서 경매 입찰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입찰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그렇죠. 상계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네. 몇 번 전화를 받았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은 경매는 계속 떨어진다. 나중에 100원까지도 떨어져요, 그냥요. 네, 네, 그때까지 기다려 갖고서 당신이 다른 사람 낙찰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당신이 결국 산 다음에 소유자가 돼 갖고서 네. 다시 그 집을 되파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정부가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정부가 만드는 법과 사법부가 만들고 있는 지금 경매 절차를 또 완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경매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과 예,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방법, 세입자로서 그냥 그 예. 집에 살면서 예,
뭐 그래갖고 뭐 맨 마지막에는 뭐 한 100원 정도 되면은 누군가가 사겠죠. 예. 100원에 사면은 그때는 뭐 돌려달라고 해야 그 되는데. 세입자가 그 돈을 돌려주죠, 난. 예, 예. 근데 네.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싼 값에 누가 그걸 사기가 안 좀- 삽니다. 예, 안 사니까 그렇게 마음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본인이 그냥 직접 낙찰받아서 상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좀 그러니까 방법이 시세대로 있을 산다고 시세대로 사갖고서 예, 다시 그냥 빨리 시세대로 팔아야 되는데 그 또 제대로 안 팔리면 또 자기 손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겠지만 예, 예. 일단은 그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도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 되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뭐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러는데 지금 정부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습니다. 이게 좀 우리 경매 들어가고 뭐 예, 그러고. 법원에다가 또 그거를 뭐 절차를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바꿔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이제 경매 절차를 이제 은행에다가 부탁을 해서 조금 이제 경매 신청을 늦춰달라는 건 정도인데 그것도 또 은행의 상황을 놓고 보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상계 신청하는 것도 한번 좋은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점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 했는데 여러분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